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LA 카운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때 100명 선이었던 일일 확진자 수는 최근 연일 400명 선을 넘어 500~600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너무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백신 접종의 중요성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유수 기자입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 29일 LA 카운티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321명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30일 수요일에는 100명 가까이 늘어나 422명이 됐고 그 다음 날인 목요일 또다시 100명 가까이 늘어 하루 새 506명의 확진자로 늘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둔 금요일에는 소폭 증가세를 나타냈지만 본격적인 연휴로 접어든 지난 3일에는 644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최근 1일 확진자 집계 중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 독립기념일 당일인 지난 4일 1일 확진자는 457명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는 436명을 나타내는데 그쳤지만 확진자가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먼 거리로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많았고 바이러스 검사를 담당하는 연구소들이 문을 닫아 정확한 수치가 반영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확진자 수치가 늘고 있는 것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백신 접종이 주춤한 틈을 타 지역 내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LA 카운티는 1,0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지만 미접종자는 아직 400만 명에 달합니다. 백신 접종이 늘어나야 변이 바이러스 공격에서 안전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We need everybody to get vaccinated. We're seeing already a little bit of rise in cases in LA County, not much, but still some. We're seeing a slight increase in the positivity rate and hospitalizations. 캘리포니아주 보건국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 비율은 전체 바이러스 감염 비중의 3분의 1을 넘어선 35.6%를 나타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LA 카운티를 중심으로 뚜렷한 확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의 감염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 2차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공격에서도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차 확산되고 있는 일일 확진자 수치를 안정세로 되돌리기 위해선 그간 백신 접종을 미뤄온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향후 독립기념일 연휴 집계가 끝나면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도 다시 한번 전 국민에게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독립기념일 연설 이틀 만에 국민 앞에 다시 선 바이든 대통령. 델타 변이로 인한 확산 우려를 직접 경고하며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But our fight against this virus is not over. Right now, as I speak to you, millions of Americans are still unvaccinated and unprotected. And because of that, their communities are at risk, their friends are at risk, the people that they care about are at risk. This is an even bigger concern because of the Delta variant. 여전히 성인 30%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 바이든 대통령은 기존 접종 장소에 더해 백신 접근권을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각 가정의 주치의들도 백신을 놓을 수 있도록 하고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 찾아가는 이동 접종센터도 더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변이 확산 등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지역에는 파견하는 긴급 대응팀도 늘려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하루 접종자 수는 지난 4월 초 한때 400만 명을 훌쩍 넘기기도 했지만 최근엔 8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LA시 정부가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을 연장하면서 한인 식당들은 앞으로 1년 동안 더 실내와 야외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죠. 매출을 극대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인데 업주들의 고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야외 영업을 포기하는 업소도 나올 정도인데 왜 그럴까요?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에리카 세티 LA시장이 승인한 이래 식당들의 야외 영업은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시의회가 추가 승인하면 향후 3년까지 임시 야외 영업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인 외식업주들은
이번 연장 조치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변이 확산 이후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실내보다는 야외 테이블에 앉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도 알프레스코 프로그램 연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저희들을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민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당장 넓은 공간을 다 활용하기에는 일하는 사람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업주들은 영업할 공간이 넓어져 좋은 점도 있지만 서비스를 해줄 종업원 부족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알프레스코가 법제화되지 않은 임시 프로그램이라는 점 때문에 각종 분쟁이 발생할 여지도 큽니다. 줄어든 주차 공간, 야외 영업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항의, 각종 안전 문제는 여전합니다. 야외 천막은 물론 테이블, 각종 식당 자재들의 도난 파손 우려도 크지만 유지관리 비용은 전적으로 업주들 몫입니다. 상가 세입자 간 공동 부지인 주차 공간을 일부 업소만 활용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또 건물주가 반대할 경우 야외 영업을 강행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시가 허락했다고 해서 건물주가 허락하는 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임시조치다 보니 법 사각지대에서 각종 문제점이 노출되는 상황. 이 때문에 타운 내 업소들 중에서는 아예 야외 천막을 철거하고 실내 영업만 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인 업주들은 야외 영업 영구 시행을 지지하고는 있지만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원이 아쉽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이번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미 전역에서 수백여 건의 총기 사건이 발생해 최소 15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이번 총격 사건들의 희생자들 중에는 청소년을 포함한 미성년자들이 많이 있어 충격을 더해지고 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일요일 텍사스에서는 남성들 간의 다툼이 총싸움으로 번져 8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오전 1시 30분경 포스워스 지역의 한 세차장에서 두 무리 간의 다툼이 있었는데 한 남성이 자리를 비운 후 다시 돌아와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 있던 8명이 총상을 입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지니아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의 미성년자가 총상을 입었고 오하이오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17살의 청소년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조지아의 한 골프장에서는 프로골퍼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3일 애틀란타 인근에 있는 파인트리 컨트리 클럽에서 이 골프장의 강사이자 프로골퍼인 유진 실러에게 흰색 트럭을 몰고 온 한 남성이 다가가 총기를 발사하고 달아났습니다. 아직까지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트럭의 뒤편에는 총상을 입은 두 구의 시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중 하나는 해당 트럭의 주인으로 밝혀졌으며 또 다른 시신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용의자는 히스패닉 남성으로 알려졌으며 현재까지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비영리단체 총기폭력 알카이브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동안 전국 주요 도시에서 폭력 범죄가 급증하면서 일어난 총격 사건은 400건으로 최소 150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뉴욕에서만 지난 4일 12건의 총격 사건으로 13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는 지난해 8건의 총격 사건에 8명이 사망한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 들어 4일까지 뉴욕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 증가한 767건으로 885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시카고는 지난 3일 오후 6시부터 5일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한 총격으로 사망자 14명을 포함해 83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이번 독립기념일 연휴 사이 미 전국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은 청소년 희생자가 많아 각 시정부의 고민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각 지역 치안 당국이 거듭 경고했지만 올해 독립기념일에도 각종 폭죽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한인타운에서도 불법 폭죽으로 인해 차량이 전소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하이오주 톨레도의 한 주택가에서 촬영된 휴대전화 영상입니다. 상공으로 아름다운 불꽃놀이가 벌어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지상에서 굉음과 함께 엄청난 양의 폭죽이 한꺼번에 터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전쟁터와 같은 굉음과 함께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폭죽이 주택가 발코니까지 날아들며 위험천만한 상황이 1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이번 사고로 4명이 크게 다쳤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폭죽을 다량으로 실어놨던 한 트럭에서 폭발이 일어났으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일요일 밤 11시경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킹슬리의 한 중식당 앞입니다. 흰색 차량에 불이 붙었고 소방관들이 진화에 나섰지만 휘발유 탱크에 옮겨붙은 불은 10분 넘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불법 폭죽을 터뜨린 것이 방화로 이어진 것인데 차량은 전소됐고 용의자들은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소비자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미 전역에서 불법 폭죽 등으로 인한 부상자 수는 15,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각 지역 경찰 당국은 드론을 띄우며 불법 폭죽 지역을 위치 추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지만 각종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남가주 휘발유 가격이 끝모를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카운티 휘발유 가격은 9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전미 자동차 클럽 AAA와 유가정보 서비스국에 따르면 오늘 LA 카운티 평균 휘발유 가격은 어제보다 0.2센트가 더 올라 갤런당 4달러 33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22일 가운데 20일 동안 8.4센트가 더 뛰며 2012년 10월 25일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오렌지 카운티 평균 휘발유 가격도 0.4센트가 상승한 갤런당 4달러 28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15일 가운데 13일 동안 8.3센트가 올라 2014년 5월 6일 이후 가장 비싼 가격을 나타냈습니다. 이 같은 가격은 올해 초와 비교해서는 1달러 이상 뛰어오른 것으로 오토클럽은 원유가 인상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출근과 함께 일상으로 복귀하는 상황에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주 서프사이드 콘도 붕괴 참사 사망자가 32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지 당국은 사고 13일째인 오늘 브리핑에서 시신 4구를 추가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2명으로 늘었고 이 중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26명입니다. 191 people are accounted for, and we have 113 reports of people who are potentially unaccounted for. 당국은 실종 상태인 113명 가운데 70명은 건물 붕괴 당시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혀 향후 추가 사망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사고 현장이 있는 플로리다 남부 지역에는 열대성 폭풍 엘사의 상륙이 임박하면서 구조 수색에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폭풍으로 붕괴된 건물에 남아있는 부분이 추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에 현지 당국은 지난 토요일 건물 잔여 부분을 폭파 공법으로 완전히 해체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열대성 폭풍이 플로리다 남부 지역을 비껴갈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 상황이라 철거 이후 구조 수색 작업이 조금 수월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뉴욕주가 그간 혜택을 받지 못했던 서류 미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지급안을 발표했습니다. 8월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지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지원 자격은 2020년 3월 27일 이전부터 뉴욕주에 거주했으며 연방 혹은 주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았고 연소득이 26,208달러 이하이며 팬데믹으로 인해 생업에 지장이 생긴 주민입니다. 제출 가능한 서류에 따라 최대 15,600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8월부터 노동청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현재 한국어로 된 제출 서류 목록이 게시됐습니다. 제출 서류는 총 3가지로 분류되는데 첫 번째는 신분 증명 서류입니다. 서류에는 각각의 점수값이 있으며 제출한 서류들의 점수가 합쳐서 4점이 되어야 합니다. 뉴욕주 운전면허증이나 ID NYC 등은 즉시 4점을 받을 수 있으며 해외 여권은 3점, 결혼증명서와 해외 ID 등 기타 서류들은 1점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 제출 서류는 거주지 증명서로 신분증명서와 같은 운전면허증 또는 ID NYC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외 공과금 청구서 사본, 은행 또는 신용카드 명세서 등이 해당됩니다.
마지막 제출 서류는 유효한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를 사용해 제출한 2018년, 19년, 20년도에 대한 세금 신고서 또는 고용일과 더 이상 근로하지 않는 사유가 있는 공용주의 서신 등에 해당합니다. 8월 달에 신청서가 나오면 빨리 신청을 해서 자격 조건을 이제 확인을 받고 빨리 받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요. 한글로 신청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민권센터에서는 가능한 최대한 빨리 그 상담과 예약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 그 한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컴퓨터 사용이 힘들고 주변에서 자제분이나 이런 주변에서 컴퓨터 사용이 가능한 분들의 도움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 민권센터를 오셔서 신청 대행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이 소외된 한인 계층의 팬데믹 극복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